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인플레이션의 정의, 영향,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못한 이야기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인플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가 이제 통화량 과다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요 측면에서 총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보다 많아서 수요 과다, 초과 수요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총수요가 많아지면 그러면은 물가, 전반적인 물가는 올라갈 테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급 측면에서 비용이 상승할 경우 또 나타날 수 있다. 세 개의 원인을 얘기했으니까 사실 세 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보통 통화량이 가다한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경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까 수요도 많이 증가할 테고요. 그래서 수요 인플레이션인 경우나 통화량 가다인 경우에는 보통 총수요를 억제해야 된다라고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총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바로 통화량입니다. 그래서 수요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게 되면 통화량 가다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통화량을 줄이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을 운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긴축 통화 정책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어떤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책 금리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장 금리가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화 정책 수단을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공개 시장 운영에서는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국공채를 매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통화량을 흡수하니까요.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매도 오퍼레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화 정책 수단 중에서 공개 시장 운영이라면은 매도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 다음에 지급준비 제도를 만약에 사용할 경우라면은 지준율을 올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여수신 제도에서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하는 식으로 긴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긴축 통화 정책으로 수요 인플레이션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다면 당연히 노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긴축을 한다고 해도 물가가 하락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단기적으로 통화량을 줄이게 되면은요, 물가가 하락하기 이전에 실업부터 증가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통화량이 줄어들면 소비 지출이 일단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서 상품 가격은 사실 그렇게 확 내려가진 않게 됩니다. 단지 그냥 통화량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은 그대로이면서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줄입니다. 즉 실업이 증가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도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총수요 억제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재정 정책을 운용할 수 있나?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몇 차시였죠? 3차시에서 살펴봤죠. 본래 이제 경기 대응을 위해서 정부 수입과 지출, 재정을 규모를 조절하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경기 정책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화량 이야기할 때 재정 정책도 통화량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든지 감세를 연장하는 것은 통화량을 늘어나게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거 생각하신다면은 수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 정책을 활용한다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할 거예요. 예를 든다면 공공사업의 투자 규모를 좀 축소한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재정 정책을 이제 써야 되겠죠. 즉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긴축 재정 정책, 아니면 흑자 재정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흑자 재정 정책을 쓰는 경우 정부가 돈을 덜 쓰겠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총수요가 좀 억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 정책의 일환인 조세 정책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과 같은 세율을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민간이 보유한 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총수요가 억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방식은요, 경기가 가열될 경우 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과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경우 이제 수요 인플레이션이 전형적으로 언제 나타난다? 경기 가열시 나타난다. 경기가 막 호황이면서 그러면서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그런 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대책이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재정 정책이나 조세 정책 같은 거 사실을 활용하는 것도요,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 역시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긴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긴축적으로 운용한다고 해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물가가 잡힌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한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사를 볼까요? 이 기사를 보면은요,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용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 에그플레이션은 요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쓰면 에그플레이션이죠. 앞에 에이지는요, 농어의 약자, 앞글자 두 개를 딴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서 이 뒤에 거를 해서 합성어예요. 두 개를 농어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즉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 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냐? 어떤 과정을 거치냐? 농산물의 가격, 뭐 옥수와 같은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면은요. 그러면 이제 곡물을 사료로 먹는 가축의 사육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육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유와 같은 유제품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빵과 같은 이제 과자류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막 올라가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육류, 유제품, 과자류 등의 물가를 덩달아 끌어올리는 것이 에그플레이션이다라는 거를 이 기사를 사실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요, 2008년쯤에 만들어진 용어 같아요. 이때 옥수수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었거든요. 그 에그플레이션이 뭐 약간 이렇게 먼저 코로나 직후에도 이제 나타났고요. 그리고 뭐 2012년인가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나타났던 원인은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 2007, 2008년 이제 에그플레이션은요, 미국이 대체 에너지 수요가 이제 급증하면서 옥수수, 바이오에탄올이라는 대체 에너지를 만들려면 옥수수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수요가 급증했던 게 주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었던 거는 아니고 이제 뭐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거대 인구인 국가들이 이제 경제 성장하면서 곡물 수요가 이제 또 늘어났고요. 잘 먹게 되니까. 그다음에 또 곡물 생산국인 호주에서는 또 가뭄이 있었고, 그래서 날씨에도 되게 농산물 가격은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 물론 이제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데 수요가 이제 급증하면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날씨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들어도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직후에 나타났던 그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시작한 뭐가 시작됐냐면 이제 해상 운송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전쟁이 있었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처럼 그러니까 날씨, 뭐 그다음에 외부 요인, 운송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수요가 급증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뭐 투기자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용어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뭐 인플레이션, 무슨 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만들어져요. 뭐 예를 들면 뭐 프로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만들어졌는데 이 프로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틴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뭐 육류, 수산물,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 가격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뭐 프로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뭐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경우는요. 그리드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일컫는 용어이다. 라는 거 응용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에그플레이션과 같은 비용 인플레이션인 경우에는요, 사실 수요 인플레이션보다 대책을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가 쉽거든요. 유가가 상승했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옥수수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했다. 그것도 우리나라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책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뭐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구매선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곡물 비축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보관시설, 창고시설을 확충하고 보관 기술을 좀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업만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뭐 기업이 기술이나 신기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는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은 노력해야 될 텐데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세금 혜택을 뭐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류 개선을 지원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독과점 산업, 특히 독과점 산업 같은 경우 가격 담합이 있는지 여부를 잘 감독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기업의 생산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들, 뭐 예를 든다면 부동산 비용이라든지 물류 비용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가격들을 좀 안정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도록 좀 널뛰지 않도록 좀 이렇게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이 정부가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문제지 이게 단기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딱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초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은요, 베네수엘라라는 남미의 국가가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개혁을 했다. 그래서 100만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의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100만 볼리바르가 1볼리바르가 되는, 즉 공을 6개를 빼는 화폐 개혁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초인플레이션이 뭐냐? 이건 이제 기사를 보면은 아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은 걸 초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당시 이제 이 기사가 작성되는 시점에서 지난 1년간 물가 상승률이 2,575%에 달했대요.
근데 이 수치도 높은데 그 이전인 18년, 19년, 2018년, 19년 사이에 100만 %대 2019년 초에요.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260만 %를 넘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계속 올랐죠. 2014년에는 한 100%는 안 됐어요. 한 70%. 2015년에는 한 200%는 안 됐어요. 한 180%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다가 2016년에 뭐 800%, 2017년에는 4000%, 그러다가 2019년 초에는 260만 %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올라가니까 매일매일 막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물가 상승률, 물가 발표를 아예 그냥 중단했기도 하고 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리디노미네이션이 뭐 해결책인 것처럼 그래서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초인플레이션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초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물가 상승률이 단기간에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 기준은 뭐 예를 들어 연 10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월 평균 물가 상승률이 50%를 초과한 때 초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그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그냥 물가가 너무 상승해서 어떤 정책도 약효가 없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때 초인플레이션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에서 초는요, 하이퍼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많이, 그다음에 가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그냥 쓰기도 합니다. 이 하이퍼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가 과도하거나 지나치다라는 거를 뜻하는 접두사이거든요. 그래서 하이퍼를 초월했다, 뭐 초과했다 할 때 그 한자를 제가 못 써서 못 쓰는데 그 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에서 좀 유명한 사례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체로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들은 많은 경우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충당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과도한 화폐 발행이다, 통화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유명한 사례 몇 가지 제가 적었는데요.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이 전쟁 배상금 전후 복귀 시기에 이 초인플레이션으로 또 이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라갔냐? 1923년 7월부터 11월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가 되겠죠. 이때 물가가 370만 배가 상승했다고 해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뭐 패전국이 뭐 독일만 있었던 건 아니까요. 다른 나라도 사실 고생하긴 했죠. 헝가리는 더 많이 올라갔었던 걸로 제가 어디서 봤는데 헝가리도 뭐 1940년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하루에 막 15만 %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최근 1990년대에는 남미 국가들이 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을 경험을 했어요. 브라질이 최고 2,500%, 아르헨티나가 2,00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로 가면은요. 그러면 앞에 기사에서 나왔던 베네수엘라 말고 또 유명한 국가가 짐바브웨라는 나라입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2008년 8월 한 달 물가 상승률이 5천만 %,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이 이제 토지개혁, 이제 경제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통화 공급을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통화 유통 속도는 엄청 빨라지고, 그래서 이제 빵값이 뭐 한 2천억 짐바브웨 달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빵 하나 사려면은 수레에 돈을 싣고 가야지 살 수 있는 거죠. 2천억 달러 가지고 가야 빵 하나 사는 거니까요. 근데 아마 가는 도중 빵이 가격이 올라서 사지도 못했을 거예요. 2천억 짐바브웨 달러 딱 준비해 갔으면 못 샀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돌아서면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걸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2008년 8월에 짐바브웨 달러도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100억 맞나요? 100억 짐바브웨 달러를 1 짐바브웨 달러로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을 합니다. 2008년 8월에. 그러니까 공이 앞에 기사 베네수엘라는 6개가 빠졌죠. 여기서는 공이 10개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폐 개혁을 하는 거를 뭐 리디노미네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짐바브웨는 이렇게 리디노미네이션을 뭐 여러 번 했고요. 뭐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물가가 안 잡히니까 뭐 아예 자기네 나라 통화인 짐바브웨 달러는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짐바브웨 달러를 다시 썼다가 뭐 그러다가 뭐 짐바브웨 여러 기준금리가 200%까지 막 올리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막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막 했어요. 심지어는 뭐 금화도 썼다가 뭐 금과 연계된 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중앙은행이 그걸 법정 화폐로 쓰겠다라고도 하고 뭐 온갖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잘 안 잡혀서 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번 물가가 팍 치솟기 시작하면 통화량 너무 많이 이제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쉬운데 이런 경우에는 참 잡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항상 이제 물가 안정에 이제 개도국들이 많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리디노미네이션은 뭐냐? 제가 화폐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화폐 가치의 변동 없이 그냥 화폐 호칭을 뭐 원을 뭐 환으로 바꾼다 이런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호칭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는 경우에도 리디노미네이션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거. 앞에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처럼 뭐 이만큼의 통화를 뭐 1로 바꾸는 그런 거를 이제 그 리디노미네이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후자를 얘기해요. 즉 화폐의 액면 단위를 일괄적으로 나눠요. 뭐 공을 6개 뺀다든지 뭐 100 아니면은 뭐
10개를 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화폐 개혁. 거꾸로인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 변동 없이 화폐 호칭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단위를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걸 의미하는데 보통 후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000원을 이제 뭐 1원으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뭐 후자의 예가 되겠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1,000원이었던 사과를 1,000원 주고 사야 됐었는데 이렇게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1원만 주면 사과 한 개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디노미네이션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단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죠. 뭐 효과는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요. 우리나라 통화의 대외 이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단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남미 일부 국가가 그런 식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통화의 자국 통화의 대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 경우는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지금 달러랑 우리나라 원화랑 미국 달러 교환 비율이 1,000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없어 보이니까 우리 이 1,000원을 1원으로 화폐 개혁하자. 그렇다면은 뭐 1원과 뭐 1달러가 교환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거 기분이 그럴 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사실 원화 위상이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왜 리디노미네이션을 할까? 뭐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단위가 너무 커지면은요 거래가 불편하잖아요. 막 수레 싣고 가야 빵 하나 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에 기사에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기업들이 곤란해요. 회계자부 기장할 때 불편해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을 기대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둠 속의 돈, 숨겨진 돈, 장롱 속 돈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비용이 있냐면요. 일단 새로운 화폐 주조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전산 시스템, 회계 시스템도 바꾸는데 교체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으로 또 화폐 단위가 낮아짐으로써 물가가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는 나라들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워낙 화폐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디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라는 건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겠지만요. 지금 이제 기준에서 뭐 선진국들은 대체로 한 연 2% 정도 상승하는 거를 좀 이렇게 원해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상 상승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만 문제냐 하면은 그렇진 않고요.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문제예요. 자,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은요. 디플레이션, D의 공포라는 말을 제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D의 공포, 디플레이션의 D예요, 이게.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D의 공포라고 이야기하는데 디플레이션이 도대체 뭔데 공포라는 것까지 이제 D의 공포라는 표현까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기사에서 보면은 제가 물가지수 얘기할 때 소개를 안 한 것 같은데 그 소비자 물가지수를 CPI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 컨슈머의 C가 되겠죠. 그다음에 PI는 프라이스 인덱스 물가지수를 번역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뜻한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생산자 물가는 뭐냐? 프로덕트가 되겠죠. 그래서 PP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PPI, CPI라는 말도 기사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럼 디플레이션은 뭐냐?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디플레이션은 디플레이트의 명사형이죠. 디플레이트라는 말은 공기를 빼다, 꺼지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했죠. 그렇죠? 인플레이트는 부풀다라는 뜻이고, 디플레이트는 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가격이 딱 상승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디플레이션은 가격이 꺼지는 거, 즉 가격이 하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단순히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의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금리, 임금, 주가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막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그거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율 또는 뭐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경제 성장률이 높은 그런 개도국이나 아니면은 신흥국들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해요. 어떤 경우에는 초인플레이션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좀 되게 미진한, 그러니까 약간 너무 이미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초과해서 더 그걸 넘어서서 성장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보통 선진국이 더 낮은데요. 경제 성장률이 낮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수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걱정도 하고요. 안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와 동시에 디플레이션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도 같이 걱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디플레이션이랑 좀 발음이 비슷한 용어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디프레션을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했는데 이걸 제가 굳이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그래도 디프레션이랑은 안 헷갈릴 것 같은데 디스인플레이션이랑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스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이 디스는 영어로는 반대, 뭐 부정이라는 의미의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반대인 디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플러스인데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게 그런 상태일 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해 디스인플레이션을 추구를 하겠죠. 즉 통화량을 막 줄여가지고 통화량을 막 줄이면은 실업증가 같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일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게 하는 거를 좀 막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올라간 물가 수준을 더 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할 텐데 그럴 때 추진하는 이제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을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의미하거나 이걸 의미한다. 같은 건데 어떨 땐 정책이고 어떨 때는 그 자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걸 의미하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프레션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디프레션은 제가 2차 시에서가 얘기했었죠.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용어 중에서 리세션이라는 게 있었죠. 이 리세션보다 조금 더 경기 침체 정도가 심한 경우 디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D만 똑같지 사실 D프까지 근데 F가 앞에는 F고 여기는 P인데 헷갈려하지 마세요. 예. 자, 그다음에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어떤 영향을 받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플레이션과 거꾸로 생각을 하면 돼요. 디플레이션이 경우에는 화폐 의 구매력이 상승하겠죠.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요. 물가가 막 올라가면 내가 돈 1,000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하지만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거니까요.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많아집니다. 즉 구매력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매력이 상승한 거니까 물가가 하락하면 월급쟁이 소비자들한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냐? 그거는 이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구매력이 커져서 월급쟁이나 소비자들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원인에 따라서 이제 좌우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어떤 게 있냐?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좋은 쪽이에요. 뭐 만약에 이제 기술 혁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산성이 증대해서 생산 원가가 이제 절감이 됐어요. 기업의 생산 원가가 절감이 돼요. 기술이 발전되고 뭐 생산성이 증대되면 생산 원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하나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참 기업도 소비자도 모두 만족일 겁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시장 구조가 경쟁적이라면은 기술의 발전 같은 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원가가 하락해서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 가격 하락폭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왜냐면 경쟁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을 테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도 어느 정도의 이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격은 낮아졌으니까 판매는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난 경우라면은 뭐 소비를 자극하고요. 그러면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은 생산도 늘어날 테고 생산이 늘어나면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테고 그래서 모두가 참 웃는 모두에게 좋은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통화량이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초과 공급일 경우 그런 경우에도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두에게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다면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 차원에서 디플레이션에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은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통화량 감소가 뜬금 나오는데 통화량 감소는 사실 언제 나올까요? 많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경기 변동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금리도 이제 상승하죠. 물론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진 않지만 금리도 막 상승합니다. 실질금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명목금리가 올라가요. 물론 실질금리는 좀 줄어들지만 왜 물가 상승률만큼 명목금리가 올라가진 않으니까. 어찌됐든 명목금리는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대출 수요가 줄어들겠죠.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읍시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대출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 직후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찌됐든 통화량이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그 총 수요보다 총 공급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제한나 서비스의 가격은 하락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모두에게 안 좋다. 왜 안 좋나? 왜 안 좋나는 전파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디플레이션 전파 과정, 예를 들어서 총 수요보다 총 공급이 많은 과잉 공급 상태에 있다라고 합시다. 뭐 사실 통화량이 줄어들어서라고 한다면 통화량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겠죠. 즉 총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사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이유 때문에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나타난 경우, 물가 하락한 경우, 즉 디플레이션이 나타난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비를 안 하고 미래로 이제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비가 위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소비가 위축이 되면 기업의 판매는 줄어들겠죠. 즉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은 매출이 감소하니까 가격을 좀 내리는 그런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가격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은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기업이 그냥 망해버리는 일도 나타나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뭐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을 깎는 임금 삭감,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고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이 증가한다면 이제 소득이 줄어든 거잖아요. 소비는 더욱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뭐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지금 수익성도 안 좋고 미래 전망도 안 좋으니까 생산도 줄어들고 판매도 줄어들었으니까 투자도 좀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든 기업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더욱더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면은 사람들은 또 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또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소비를 연기해요. 그럼 소비를 연기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또 이게 과정을 거쳐서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가격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시기에 전략의 역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전략의 역설, 저축의 역설이라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어떤 용어냐면요.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참이에요. 이거는 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이 아닌 거짓인 될 수 있는 어떤 거를 구성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구성의 오류의 예로 자주 언급되는 경제학 용어가 바로 전략의 역설 또는 뭐 저축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의 역설이라는 건 뭐냐? 개인이 저축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요, 현재 소비를 이제 안 하고 이제 미래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유해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저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수요가 감소해서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이제 말하는 용어가 바로 전략의 역설, 저축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저축은 사실 지금 소비를 미래로 늦추는 거잖아요. 즉 현재 소비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한다는 얘기는 저축이 많아지면 현재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의 판매량이 줄겠죠. 그럼 기업의 재고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총수요는 감소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국민소득은 또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국민소득 감소하면 나중에는 이제 저축할 것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정 때문에 저축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능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저축이 사실 투자로 연결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저축을 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때는 저축의 순기능이 있잖아요. 저축은 투자의 재원이죠. 국민 전체 기업 투자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이 뭐 투자로 아예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그런 경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경제고, 현실에서 사실 뭐 현실에서 뭐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저축이 투자로 연결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뭐 아주 불황이 길게 이어질 때, 뭐 장기 불황, 뭐 공황, 디플레이션 같은 그런 시기에는 전략의 역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 전략의 역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공황, 미국 대공황 때 케인즈라는 학자가 꺼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시기에 만약에 돈을 전략하게 된다면 소비가 더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상품 가격은 더 떨어지고, 그리고 또 기업의 판매나 투자나 고용 같은 게 다 이제 감소하면서 국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살림살이가 이제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축의 역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보통 가게는 저축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한 부를 쌓아야 된다. 그러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항상 맞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라면은 그런데 이제 디플레이션 시기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저축하는 게 뭐 능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받나 이제 이어서 다시 또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소비 투자 감소하고 또 가격이 그래서 하락하고, 그래서 생산 위축되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 감소하면 임금 하락하고, 수요 감소하고, 가격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소비 투자 감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것처럼 디플레이션이 스스로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현상이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심할 경우에는 공황으로 연계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빨랑 얘기를 할게요. 자,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만 하락하지 않고 이제 노동 가격, 임금도 하락하고 금리도 하락하고 자산 가격도 모두 하락하게 돼요. 그거는 왜 이런 가정이겠죠. 디플레이션은 구매력을 상승시키죠. 그렇다면 이제 채무자 입장, 빚을 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환해야 될 원금의 실질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가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채무자의 적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채무자한테는 진짜 안 좋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는 가중되는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려고 할 거예요. 빚 갚으려고. 그러면은 보유자산을 처분하면은 보유자산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자산의 공급이 늘어나면 자산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산 가격 하락이 되는 거를 더 가속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는 심화되고요. 그리고 기업과 은행의 도산은 늘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공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긴축 통화 정책, 긴축 재정 정책, 조세 정책도 활용할 수 있겠죠. 세율 인상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인플레이션인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로는 디플레이션. 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 보시고요. 키워드도 초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또 뭐 있었죠? 에그플레이션 나왔죠? 그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도 나왔죠? 그 다음에 리디노미네이션도 나왔고 전략의 역설도 나왔습니다. 자, 퀴즈 풀어 이거 한번 키워드도 정리해 보시고요. 퀴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디플레이션이 무엇인지,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기술 혁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산성이 증대되어서 생산 원가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공급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초과 공급 이 나타날 경우,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라면은 모두에게 좋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모두에게 나쁘다. 라고 생각을, 그림을 못 그리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과 공급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나타난 경우 공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뒤에 공포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사례,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 증대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난 경우의 사례라면은 19세기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죠. 19세기 후반 철도가 개설되고 막 생산 기술이 발전되면서 막 물가는 하락하고 그리고 경제는 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 기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나타난 디플레이션이라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장기 불황. 이건 보다 더 최근이죠.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계속 갔었잖아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미국, 일본이라는 나라 생각해 본다면 선진국에서 디플레이션이 최근에는 나타났구나. 근현대사에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들은 선진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개도국, 신흥국들은 인플레이션을 보통 걱정하고 선진국은 인플레이션도 걱정, 디플레이션도 걱정한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 사례 모두 디플레이션이 있기 전에요. 어떤 시기를 디플레이션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그 전에 어떤 걸 겪었냐면은 경제는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대출받아서 막 위험자산, 주식 같은 거에 투자를 하면서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해요. 그래서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직후에 디플레이션이 나타났어요. 즉 거품이 붕괴되면서 경기 침체 시작되고 디플레이션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과도한 투자로 인한 거품이 붕괴되는 시기이면서 거품이 꼈던 자산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어떤 고통스러운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 가열, 또 특별히 거품 경제, 자산 가격에 법을 끼는 거를 경계하는 이유, 그리고 물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플레이션 시기에 이제 나타나는 특징을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시 얘기했던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주가도 떨어져, 부동산 가격도 떨어져, 금리도 떨어져, 다 떨어진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 왜냐면 주식으로 투자하기도 부적절해, 부동산에 가기도 부적절해, 예금으로 가기도 부적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대체 어디로 갈까?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디플레이션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채무자의 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금의 실질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한다고 했어요. 그럼 왜 처분할까요? 처분해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이렇게 부채를 줄이는 것, 디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채를 줄이는 게 유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부채를 늘리는 게 유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즉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레버리지 투자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생소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라는 거는요, 남의 돈을 빌려서 자산을 매입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돈 만약에 1,000원만 투자를 해요. 주식 하나 샀어요. 1,000원짜리 주식을. 그래서 그 주가가 막 올랐어요. 2배. 그래서 2,000원에 만약에 팔았다라고 합시다. 1,000원 주고 사서 2,000원에 팔면 수익률이 100%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내 돈 1,000원만 투자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1,000원을 빌려요. 그래서 2,000원을 투자합니다. 즉 두 주를 산다는 얘기죠. 1,000원짜리 주식을. 그러면 두 주를 사면은 근데 이제 주당 2,000원에 매도를 하면은 수익률은 몇 %가 될까요? 내가 이제 2,000원에 팔면은 2,000원 곱하기 2 하면은 4,000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투자금은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래서 1,000원을 뺍니다. 그런 다음에 내 자본 1,000원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내 자본,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은 1,000분의 3,000 해가지고 300%가 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자 비용은 무시했습니다. 즉, 내 돈만 투자하지 않고 남의 돈도 같이 해서 투자를 하면은 내 투자 자본 수익률이, 그러니까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커지죠. 100%보다 확대됩니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기대 투자 수익률이 만약에 이자 비용보다 클 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자산 가격이 금리 상승보다 더 많이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돈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많이 커지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레버리지라는 거는요, 레버리지를 없애는 거, 부채를 축소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채 상한 압박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막 매도를 막 하게 되면 자산 가격이 더욱 하락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면, 경기 침체는 좀 더 계속 장기화가 될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일컬어 뭐라 그러냐면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레버리지가 있으면 이제 나타나면 자산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더 커져요. 그러다 보면은 남은 빚 갚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또 제가 지난 시간에 기업만 파산하는 게 아니라 은행도 파산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라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화폐 구매력은 올라가니까요. 은행도 망하고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그럼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안전자산으로 많이 갑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거는요, 현금이나 말 그대로 안전한 자산,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국채. 근데 이제 국채라 하더라도 현금에 준하는 국채, 안전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 정부, 짐바브웨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채권은 안전자산이 아닐 테고 뭐가 되겠어요? 선진국, 주로 미국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달러로 발행된 미국 국채 같은 걸 일컬어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금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긴 있어요. 어찌됐든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은요, 이제 대책을 얘기하려고 제가 이 기사를 제시한 건데, 이 기사 보면 양적 완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본 예잖아요. 일본이 이제 장기 불황 겪으면서 디플레이션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잘 안 되니까 이제 양적 완화까지 동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났으니 이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일본은행 BOJ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지금 한국은행이에요. 일본의 중앙은행입니다. 자,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면 보통 정부는 어떻게 하나?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금리 인하 등의 통화 정책을 완화시키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금리를 인하할까? 통화량을 늘리려고 그러겠죠. 통화량을 확대하면 소비가 늘어날 테고요. 소비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날 테니 물가도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완화, 팽창이라고도 하죠. 완화 통화 정책을 한다는 얘기는 얘기 안 해도 이제 알겠지만 정책 금리를 인하하고 아니면 매입 오퍼레이션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아니면은 뭐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고 뭐 이런 식의 통화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좀 통화량을 늘리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재정 정책도 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재정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면 될까요? 재정을 완화하면 되겠죠. 뭐 아니면 확대 재정 정책, 아니면 적자 재정 정책이라고 저는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정부 지출을 막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정부 지출을 늘린다거나 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소비도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정책에 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따로 얘기하게 된대요. 재정정책의 일환인 조세정책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감세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좀 많이 하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양적 완화,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양적 완화라는 거는요, 영어로는 사실 이게 약간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칸터테이티브 이징이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양적 완화예요. 너무 길기 때문에 QE라고 줄여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양적으로 뭐를 완화한다는 얘기냐면 돈을 완화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요, 직접 시장에 돈을 공급을 해요. 돈을 풀어요. 그래서 그 통화량을 좀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일반 기업이 발행한 어음, 회사채, 뭔가 국채만 사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이 발행한 어음, 회사채, 아주 다양한 증권을 사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사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잖아요. 증권 사기 위해서. 그럼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시장으로 가겠죠. 시장에 통화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양적 완화도 통화량 확대를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양적 완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전통적인 통화 확대의 그 정책 수단, 매입 오퍼레이션이랑 어떤 게 차이가 있냐 생각해 본다면요, 목적 같습니다. 통화량을 늘리려는 목적은 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양적 완화는 정책 금리가 이미 낮아서 더 이상 낮출 여지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즉 지금 정책 금리가 이미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요. 더 낮추고 싶은데 더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수단, 비전통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양적 완화를 시행할 때는요, 매입 오퍼레이션이랑 다르게, 매입 오퍼레이션은 주로 이제 국공채를 매입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양적 완화를 시행할 때는 정말 국공채뿐만 아니라 막 어음, 회사채 같은 거 별의별 거를 막 다 다양하게 증권을 매입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차이라면, 양적 완화 시행할 때는 중앙은행이 돈을 새로 찍어내서 막 그런 다양한 증권들을 매입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확대 통화 정책은 정책금리 내리고요. 그래서 이 시장금리를 이제 정책금리 수준으로 단기금리를 좀 내리게, 하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RP 매입 등 매입 오퍼레이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통화량을 이제 좀 증가하는 거를 좀 유도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양적 완화는 직접적으로 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적 완화는 2001년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기준금리를 내려도 불황은 계속되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낮출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정책금리를. 그래서 2001년에 양적 완화가 처음으로 이제 시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19년에 시작된, 2020년 맞죠? 2020년 초에 시작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사건, 뭐 팬데믹이라고 얘기하죠. 이 팬데믹 때 주요 선진국들, 뭐 정확하게는 유럽도 이제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유로화 사용하는 유로존, 그 다음에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다 양적 완화를 구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 나라들, 뭐 유로화나 미국의 달러나 일본의 예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좀 안정성 있는 어떤 메이저 통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이너 통화 같은 경우,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마이너 신흥국들 통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양적 완화를 선택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을 새로 찍어내면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떨어지겠죠. 뭐 초인플레이션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시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선진국이 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면 서서히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이다가 완전히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양적 완화가 막 이야기되기 시작했던 당시에요. 옛날이 2000 몇 년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0 몇 년인가? 그때 어떤 말도 있었냐면 뭐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머니는 뭐냐면 양적 완화랑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새로 찍어내 가지고요, 가게나 정부에 그냥 돈을 그냥 공급하는 거를
그러니까 헬리콥터 머니라고 합니다. 양적 완화는 시장에서 증권을 매입하면서 돈을 공급하는 거고, 헬리콥터 머니는 일반 가정에게 또 뭐 상품권 같은 거 막 지급하는 거예요. 돈 새로 찍어내면서.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돈을 막 뿌려가지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막 돈을 막 이렇게 막 가게에도 주고 정부에도 줘서 정부 지출 더 많이 하게 하는 뭐 그런 돈을 이제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는데, 이 헬리콥터 머니는 그냥 말만 나왔지 실제로 이제 뭐 시행되기는 좀 어려운 게, 이게 사실 이렇게 뿌리면 흡수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양적 완화인 경우에는 이제 돈을 이제 흡수를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서서히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 나가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테이퍼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뭐 양적 완화 축소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뭐 말 그대로 이 테이퍼라는 단어에다가 테이퍼에다가 ing 붙인 건데요. 테이퍼의 사전적인 의미는 폭이 점점 가늘어지다, 폭을 점점 가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테이퍼링은 원래 운동선수들이 이제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그 훈련량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당시 FRB의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거에다가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용어가 된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이 종료, 즉 돈을 서서히 걷어들이는 거를 끝내면은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는 동안에도 그 중앙은행이 증거를 매입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그거를 끝내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정책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테이퍼링 종료는 양적 긴축으로 가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 채권이 되겠죠. 이거를 줄여서 시장의 돈을 걷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긴축, 타이트닝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Q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한다, 뭐 양적 긴축한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이제 돈을 이제 흡수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금융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하는데 작용을 해요. 금리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 자금이 어떻게 또 국제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신흥국 시장에서 이제 양적 완화는 보통 선진국이 한다 그랬으니까요. 양적 기축을 선언한 선진국은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나라로 선진국으로 자금이 막 이동하겠죠. 그러면은 신흥국가에 투자되었던 자산을 팔고 선진국으로 국제 자본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신흥국 자산 가격은 떨어질 테고요. 또 통화 가치도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좀 고통을 받게 되기가 쉬워요. 자, 다음에는 이제 리플레이션이라는, 온갖 플레이션이 다 나오고 있죠. 자, 리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리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심한 인플레이션까지는 이르지 않는 상태를 리플레이션 또는 통화 재팽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리플레이션을 번역한 게 통화 재팽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이제 침체되어 있을 때 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이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완화하면서 경기 회복을 도모하려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디플레이션 시기에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책을 뭐라 그러냐? 리플레이션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플레이션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경기 회복 조짐이 좀 보인단 말이죠. 그때 만약에 돈을 풀면은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또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출구 전략을 타이밍 잡는다는 게 어렵다. 그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를 보면은요, 리플레이션과 관련돼서 관련된 용어로 이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기사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는 거는 경기와 물가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매수하는 거래를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한다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물가가 이제 앞으로 상승하고 경기도 좋아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매도하고 그리고 주식을 이제 매입하는 그런 거래를 이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왜 장기 채권을 팔까요? 물가가 이제 좀 그러니까 물가 상승하고 경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자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금리도 상승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좋아지면 금리가 이제 자금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또 물가 올라가면 또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약속된 현금 흐름을 지급하는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팔고 그 다음에 대신 이제 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는 주식을 사서 이익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기사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가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은 하락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대체 뭐냐?
그리고 이 기사에서 보면은 뭐 성장 이게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라고 해서 명목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보통 명목을 빼면은 그냥 명목을 의미하는 경우이고 실질인 경우에는 실질을 꼭 넣는다라고 했지만 예외는 뭐다? 몇 가지가 있지만 GDP 증가율 같은 거, 즉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장률은 뭘로 측정한다? 실질 GDP 증가율로 측정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실질 GDP를 의미하는 걸 것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여기 또 가로. 경제 기사를 보면은요, 모르는 용어가 나와도 사실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읽으면요, 사실 기사 안에 그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낯선 용어라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요, 영어로 이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거든요. 그래서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뒤에 플레이션을 합성한 용어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 그러니까 1900한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전까지는요, 주로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물가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경기가 불황이면서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언제 나타났냐면 1970년대 20세기에 이제 두 차례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공산품 가격도 올라가고 운송 비용도 올라가고 연쇄적으로 다른 산업들의 가격들도 다 동반 상승했어요. 그래서 소비도 줄어들고 기업 매출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그 와중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자주 나타나진 않는데요.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고용 지표가 안 좋다, 그런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 엄청나게 막 이런 현상이 조금이라도 이제 단기간에 이제 나타나면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신문에서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도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할 정도로 사실 대책이 없는 현상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은 제가 한 4가지 정도 꼽아봤는데요. 먼저 이제 만성적 물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대 전쟁 대전 이전에는요, 물가 안정을 나라마다 이제 첫째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전쟁 끝났으니까 팔랑 이제 막 복구해야 되고 경제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 안정을 물가 안정보다 더 우선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물가,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만성적으로 그냥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런 만성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도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과점이 심해져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원유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원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 심하죠. 다른 산업에 영향 많이 줍니다. 원유 가격이 근데 담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원유가 올라가면은 그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석유 파동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죠. 우리라고 얘기하기에는 태어나지도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다. 엄마 아빠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이후로는요, 경기가 정체되어 있을 때 뭐 소비적인 재정 지출, 예를 들어서 뭐 군사비라든지 실업수당 같은 게 막 증가할 때 또는 뭐 노조가 너무 강성 노조예요. 그래서 명목 임금이 계속 급상승할 때 그럴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사실 참 이게 어려운 게요. 경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물가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계는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소비는 더욱 못하고 이에 따라서 기업도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생산도 줄이겠죠. 그러면 이제 고용도 줄어들 테고 그래서 또 경기는 계속 안 좋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그런 게 이제 악순환이 이제 어디서 이제 이거를 손을 대야 될지 대책이 참 마련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참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중앙은행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정책금리 인하하고 통화량을 늘린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경기는 좀 회복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물가가 더 오를 거예요.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출이 줄어들어서 시중 통화량은 감소하겠죠. 그럼 물가가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물가는 좀 안정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은 또 감소돼서 경기 침체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정말 긴 시간 동안 일반 사람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 끝은 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를 하면은요, 먼저 정부의 디플레이션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통화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 뭐 완화, 통화 정책, 뭐 확대 재정 정책, 뭐 세율 인하, 뭐 조세 정책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다. 즉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대책은 딱히 없다라는 게 참 죄송합니다.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딜레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도 정리를 해볼까요? 키워드는 우리가 이제 디플레이션 대책 중에서 나온 것들이 몇 개 있겠죠. 뭐 양적 완화,
양적 완화가 뭔지, 그 다음에 양적 완화하면은 서서히 줄이다가 그걸 의미하는 용어가 테이퍼링이었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으로도 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련된 용어들. 또 뭐 나왔죠? 리플레이션도 나왔죠?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효과와 디레버리지가 뭔지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물론 이제 지각한 학생들은 중간고사 본 다음에 수업 듣는 거겠지만, 중간고사가 이제 곧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시험 공지 꼭 확인하셔서 시험 문제 유형, 범위, 확인하시고 날짜 꼭, 메모하시기 바라고요. 시험은 가급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못 보면 이제 결시사유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왜냐면 기말에는, 불가피한 사정 아니면, 대체 리포트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시험은 가급적 꼭 보고, 혹시 만약에 이제 못 볼 경우에는 대체 리포트를 좀 내주셨으면 꼭 부탁드립니다. 중간시험 잘 보시고요.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단기금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